단위라는 것은 국제표준 단위이죠. SI라고 합니다. 그 국제표준 단위에서 베크렐이라는 단위와 밀리시버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베크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의 핵 원소가 1초 동안 몇 개의 방사선을 내느냐를 다루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사성 원소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죠. 단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지 그게 무조건 활동이 많다고 그래서 인체나 일반 해양 또는 일반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향을 주는 것은 질량,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 따라서 이 양, 우리가 이제 피폭된다고 하잖아요. 피폭되는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바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 시바트라는 단위는 워낙 큰 단위여서 우리가 밀리시바트를 주로 쓰이고 밀리시바트는 1000분의 1 시바트입니다. 이 밀리시바트를 통상 영어로는 MSV 소문자 M 대문자 S 소문자 V라고 써서 밀리시바트라고 하는데 이 밀리시바트가 인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과연 이 밀리시바트라는 그 방사성 원소가 얼만큼 인체에 영향을 주는가, 얼마나 허용돼야 되는가를 쭉 봤더니 자연 상태에서 나라와 조건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2.5 내지 3.5 밀리시바트가 자연적으로 1년 동안 쬐어져요. 그런데 IAEA 등에서는 그거는 자연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가 핵 사고가 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자연적인 것 외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서 1밀리시바트 1년에 1밀리시바트만큼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1년에 1밀리시바트의 방사성 원소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밀리시바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사능에 우리가 피폭되었을 때 최소한 요만큼 이하여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피폭의 량, 피폭의 정도를 보여주는 단위이고 베크렐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사성이 1초 동안 몇 번이나 활동하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베크렐이 높다고 해서 밀리시바트가 높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 기관에서는 그건 FDA도 마찬가지, IAEA도 마찬가지, ERA도 마찬가지요. 이런 기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FDA나 ERA는 미국이고요. IAEA는 국제기구니까 워낙 IAEA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한다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내놓는 기준은 ERA가 가장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데 1리터에 세슘 등은 10베크렐 1리터에 10베크렐이 들어가면 상관없다입니다. 삼중수소는 1리터에 10,000베크렐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긴 한데 어떤 나라들은 약 80,000베크렐, 어떤 나라는 60,000베크렐 이렇게 폭넓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은 30,000베크렐 정도를 정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30,000베크렐이라는 것은 1리터에 있으니까 방사성 원소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1초 동안 움직이는 게 30,000번 움직이라는 거죠. 이것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1리터에
일정 베크렐만큼이 있다면 그 물은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그 물을 음용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먹어도 1년 동안 1밀리시바트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병원에 가면 엑스센 촬영도 하고 CT 촬영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방사선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1년에 20번을 쬐면 그게 약 1밀리시바트라고 합니다. 저는 CT는 한 번도 아직 못 해봤고요. 건강하다는 얘기겠죠. 부모님이 또는 하나님이 좋은 인체를 몸을 주셔서 그다음에 가슴 촬영을 해야 되니까요. 정기 검진 하려면 2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20번 정도 하겠나 그런 것을 거의 하지 않죠. 이런 양만큼이 1밀리시바트라는 것인데 지금 정해진 양에 의하면 정해진 베크렐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인체에 영향을 주느냐 악영향을 주느냐 암을 유발하느냐 체내에 농축이 되느냐 축적이 되느냐 이런 것은 현재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게 과학이니까요. 자, 그러면 도대체 또 얘기하는 알프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알프스라는 것은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액종 처리 설비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하다 보니까 62가지의 핵종이 제거가 되더라. 처리가 되더라라는 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거고요. 이 알프스라는 것은 그냥 액체를 정화하는 장치예요. 이 액체 정화 장치를 통과하는 물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리터당 몇 베크렐 10베크렐 그다음에 10,000베크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전부 다 충족을 시켜요. 다시 한번 알프스가 스탑이 되면요. 배출이 안 돼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죠.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 정부 여당이나 야당에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없이 괴담이다. 왜 일본 편만 드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부터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닷물 드시나요? 바닷물 안 드시죠? 바닷물은 음용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국회의원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바닷물 드시더라고요. 어떻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먹어요. 먹는 척만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또 제가 또 무고죄로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또 걸릴려나요? 잘 모르겠는데 바닷물은 음용수가 아닙니다. 드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닷물을 드셔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이상한 분들이고 그 바닷물을 드시겠다는 분도 이상한 분이고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느냐고 질문한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바닷물은 음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바닷물을 먹고 마시고 이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음용수라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 일반적인 민물이죠. 이 민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민물에 얼마가 들어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리된 물이 무엇이냐? 바닷물 섞기 전이에요. 따라서 이 오염수, 처리된 오염수를 뭘로 희석을 시키느냐? 바닷물로 다시 희석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삼중수소가 리터당 10,000베크렐로 규정을 했다 그러면 바닷물 10,000리터 하고 오염수 1리터하고 섞으면 1베크렐이 되겠죠.
그러면 더욱더 안전하겠죠. 섞는다는 것은 바닷물 섞기 전에 음용수 기준에 맞춘 그러한 농도의 베크렐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을 다시 바닷물을 섞어서 희석시키는 것을 방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캐나다도 G6라고 일본은 자국이 하는 거니까 차치하고요. 아무런 반대 입장이 없어요. IAEA의 결정에 따르고 그것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회를 드시는 분이나 생선을 드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의 걱정이 없으실 텐데 그냥 인체에 영향을 준다더라, 이게 어떻게 된다더라, 뭐 물고기에 누적되면 어떡하느냐, 해양 오염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걸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소금값이 뛰었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뛰었느냐. 앞으로 약 7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회류되면 이제 태평양을 지나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니까요. 7년이 걸린다는데 이걸 6개월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과학이 아니죠. 물 흘리면 어디로 쭉 가는 길이 있고 그 길을 우리는 해류라고 하는데 그 해류를 보면 7년, 길게는 10년도 걸린대요. 짧으면 4년. 4년이라는 것도 거의 없다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태풍이 불거나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뭐 해저 지진이 되면 물이 빨라지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게 물고기들에도 축적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해양 생물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누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과 뭐에 의하면 기준치의 10배, 80배, 180배가 넘은 생명체가 잡혔다고 하더라. 그거는요. 후쿠시마 내항이에요. 내항이라는 거 뭐냐? 후쿠시마 발전소가 있으면 그 발전소로 쓰나미나 이런 게 몰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세우잖아요. 그 방파제 안을 내항이라고 해요. 이 내항에서 잡힌 것은 식용이 아닙니다. 이건 뭘 하기 위한 것이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물을 다 설치해놓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일반적으로 핵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어떤 진원지, 핵발전소가 이제 진원지겠죠. 거기서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이게 핵물질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갔을 경우라도 반경 15km만 넘어서면 그 영향이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해요.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가 방류가 돼서 태평양을 건너서 다시 우리나라로 오면 그게 15km만 될까요?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영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난리가 난 것이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리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자, 축적이 될 것이다. 축적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이러한 주장이 있다라는 것은 객관적 자료,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 다 같은 교수직에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인을 들어서 뭐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가장 많이 야당에서 언급이 되는 서울대 명예교수가 있어요. 원자력공학과에. 그분은 2021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내가 그동안 주장한 것 때문에 나 왕따 당했다. 그 얘기는 뭐죠? 그분이 갑자기 이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인데 왕따를 벗기 위해서 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입장을 바꿔서 그런 주장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럼 그 전에 주장하고 지금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원자력공학과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은 그 명예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이런 것은 우리 과의 공식적인 입장이 전혀 아니며 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어서 우리는 그러한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발표까지 해요.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이 몇 명인데요. 한 분의 말을 들을 거예요? 여러 분의 말을 들을 거예요? 주장하는 몇몇 사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외국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추측이에요. 추측.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거는 비과학이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과학이기 위해서는 증명이 돼야 되는데 추측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즉 비과학입니다. 그 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근거로 무엇을 주장하면 그것은 비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는 게 타당한 것이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길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희 집사람이나 제 손자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해보자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많이 빠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과학적으로 볼 때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일본인들에게 야 너희들은 핵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때 처리하는 방식이 5가지인데 왜 4가지는 포기하고 1가지 해양 방류를 결정했느냐. 너희들 다른 거 해 라고 요구하라고 해요. 물론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시기, 비용 이런 것들이 전혀 그러한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일본 애들도 그걸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방류를 하더라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국제적인 절차에 따라서 방류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일본이 자국 앞에 있는 해양에 방류를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정이라는 거죠. 일부 분들은 이걸 왜 국제해양재판소 같은 데다가 제소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제소를 못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자료와 이길 수 있는 근거와 이길 수 있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거죠.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왜 가만히 있을까요? 제소하면 되지. 중국 가장 반대를 해요. 북한 역시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러시아 엄청나게 반대해요. 왜 그 나라들은 제소를 안 할까요? 져요. 그런데 우리만 제소하라고요? 중국에다가 러시아에다가 북한에다가 제소하라고 해보세요. 안 한다고 그러죠. 왜? 못 이겨요. 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방류를 결정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자, 너희들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잘해서 온 인류가 후손에 물려줄 이 지구를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라 라는 권고 이거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거기에 뭐 한국이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믿지 않을 테니까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뭐 누구를 몇 번 만나고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이미 무엇이 됐든 벌어져 버린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이고도 명쾌하고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해드릴 것인가, 이걸 논의해야 되는 거죠. 정부 여당은 야당하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여주고 피해 입는 분들의 구제를 위해서 명쾌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은 지나가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하면서 갑자기 원자력 공학 쪽을 얘기를 해서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모든 논거를 총동원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제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